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오늘 밤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은 요지부동인 채 우리 정부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만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단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나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한미 동맹 재정립 과정에서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며 힘든 협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오늘도 열차 운행이 줄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열차 운행률이 더 떨어지고 대입 논술과 면접 시험까지 예정돼 있어 지방에서 상경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대성호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발견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해경은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대성호 뒷부분 인양 작업을 오늘 오전 재개했는데 인양을 마치면 선체를 화순항으로 옮겨 5개 기관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8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 외에 수사의 실마리가 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늘 자정, 이제 13시간 뒤면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후에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청와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마지막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자정까지 시간이 있으니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저녁 6시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본과의 의견 교환이 마무리됐거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마지막까지 노력 중이라면서도 협상 진전 없이 오늘로 넘어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논의 내용과 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곧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NSC 상임위나 전체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형식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던 지난 8월에는 NSC 상임위 논의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사실상의 전체 회의를 거쳤고 김육은 안보실 1차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물밑 협상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일본이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시기라면서 쉽지 않은 협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일본의 태도가 모순이라고 지적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오늘 종료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외교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마지막에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종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두 장관이 긴밀한 조율 유지를 약속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자정으로 종료 시한이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일 갈등 해결 필요성과 그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수출 규제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지소미아는 연장하자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지소미아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지난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즉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되며 만약 한국이 통보한 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국이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내건 철회의 전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다시 말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거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그리고 모테기 외무상과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총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임박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국 정부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일본 내부에서도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싶은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미국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 언론들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미국이 계속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거의 매일 게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나고야에서는 G20 외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티웰 차관보가 일본을 찾는 만큼 일본 정부는 막판까지 미국을 통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끌어내려는 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다며 종료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사흘째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먼저 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종료 등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식을 이어가며 국회 농성장에서 잠을 이루고 청와대 앞에서 1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단식의 이유로 지소미아 폐기 반대를 내세울 정도로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오늘 아침 당내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쳐 안보 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으로 경제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요.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종료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정부 비판에 발을 맞췄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일단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고 동북아 안보의 핵심이라며 우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수 야당들은 종료에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종료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제재에 나섰던 일본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소미아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은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는데 일본을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지소미아 폐기 철회의 원칙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수출 보복이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합리적 방위비 분담 입장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국회 원내대표단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났습니다. 비건 지명자, 하지만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과거와 달리 힘든 방위비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인 분담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 원내대표단. 이틀째는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협상 과정이 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갑자기 큰 상황의 변동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비건 지명자는 한미 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맹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미 동맹의 재생, 새로운 한미 동맹 등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비건 지명자는 그런 만큼 과거와 달리 힘든 한미 방위비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의 워딩으로는 과거와의 협상과 다른 그렇고 어렵고 힘든 그런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워딩을 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자들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칭하며 더 큰 분담을 요구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만큼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 사흘째까지 코레일과 정부와의 대화는 없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파업 해결을 위한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노사 교섭 과정에서 오해가 그동안 많았다며 이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코레일이 아닌 국토부와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열차 4대 가운데 한 대는 운행이 중지될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KTX는 평상시에 68%, 새마을호 57%, 무궁화호는 62% 수준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입 논술고사나 면접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코레일은 비상수속 대책을 마련해서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어제부터 이어진 1박 2일 집중 집회를 이어나가고 내일은 오후에는 서울 조계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이 사흘째 접어들면서 코레일의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 자료를 보면 파업에 따른 손실액은 하루에 2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KTX 운임 등 여객 손실이 15억 원이고 광역전철 손실이 8천만 원, 화물열차 손실이 4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철도 영업 손실에만 한정된 것으로 화물 운송 차질에 따른 산업계 전체 피해를 고려하면 경제적 손실은 날이 갈수록 불어날 전망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해경본청 그리고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전달을 드리면 인천에 위치한 이 해경본청을 포함해서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한 의혹 수사를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다음 뉴스에서 더 들어온 대로 바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제주 대성호 화재 사고해역에서 나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대성호 선체 뒷부분 인양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종자를 빨리 찾는 게 일단 급선무일 텐데 이 대성호 선체 뒷부분 인양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이 대성호 선체 뒷부분의 인양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사고 이후 대성호가 두동강 나서 이 뒷부분이 배 뒷부분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이 뒷부분이 표류하고 있는 뒷부분을 유실을 막기 위해서 그물로 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인양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속이 빨라서 이 그물로 에워싸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선체 인양을 위해 어제 250톤까지 인양할 수 있는 바지선을 이 사고 해역에 투입했는데요. 인양을 마치면 선체는 제주 화순항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이 제주 해양경찰청과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성호 선체 뒷부분에는 주방과 선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주 화순항까지는 1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밀 감식은 내일 오전 중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간밤에는 야간 수색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벌써 나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이 부유물만 발견되고 있는데요. 민관군경 합동구조대는 구명조끼와 냉장고 등을 발견했지만 대성호에 있던 물건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합동구조대는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각각 83km 해역을 수색합니다. 함정 등 34척과 항공기 10대를 동원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서 안덕면 대평리까지 해안가 수색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수심 85m 해저에 가라앉은 대성호 앞부분에 대한 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파와 어군 탐지기 그리고 해군 기뢰 제거함을 투입해 찾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제주로 왔던 가족들은 어제 모두 통영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영에 있던 베트남 선원 4명의 가족이 어제 제주로 왔는데요. 오후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사고 해역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효기간이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한미동맹과 또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감까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 좀 더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종료 결정 철회하지 못한다. 우리 청와대 입장인데요. 좀 자정 시점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종료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건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부 입장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사실 지소미아는 종료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 결정이 나 있는 거죠. 예. 지난 8월 22일 날 결정했고 일본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다른 상황,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별다른 상황이 뭔가 또 있으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별다른 상황이 있으려면은 일본에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려면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예. 게 또 일본의 또 조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세트로 가는 거예요. 예. 수출 규제 문제가 나오면은 강제징용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또 강제징용 문제가 나오면 수출 규제가 풀리고 그게 풀리면은 지소미아가 풀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소미아는 오늘 종료될 가능성이 오늘 밤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는 크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규제,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네. 이 부분에 대한 한일의 입장은 지금 평행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물 위에 드러난 것으로는 완전히 평행선인데 그렇죠. 지금 물밑 접촉은 되고 있습니까? 물밑 접촉에서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노출된 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예. 노출된 건 없는데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예. 확신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 태도와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도 사실 이미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마당에 풀 명분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제3의 길을 좀 찾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3에 대한 이게 네. 문제입니다. 이제 종료하느냐, 연장하느냐라는 두 가지가 네. 있고 그 중간에 제3에 대안이 있는 거죠. 예. 제3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사실 지난 6월부터 제안한 게 있습니다.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것. 예.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잠정 유예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데 네. 무조건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결정을 3개월이나 6개월 미루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을 예. 하고 한국이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잠정 유예라고 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연장에 조금 가까운데 종료를 하지 않고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종료를 하고 연장을 하면서 대신 우리 대통령이나 이제 안보 이제 뭐 책임자가 그 지소미아를 유지하면 하지만 결코 정보 교류는 안 하겠다라고. 유지는 하는데 네. 안에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정보 교류는 안 하겠다. 지금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안보상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안보 행위를 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소미아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정보 교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수출 규제 변화가 없다면. 예. 이렇게 선언하면 그래도 미국의 요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종료, 연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3에 대한 외교 안보 전문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이 시간 상황에서 예. 보면 종료 가능성 60%. 네. 네. 그리고 40%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여지 있고 그중에서 20% 정도는 연장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게 물밑 접촉의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는 제3에 대한도 예. 여전히 20%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면 종료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무게가 올라가겠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한 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안보 관리를 못해서 이 일본에서 들여온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간다 이런 그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의 예.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런 논리를 핀 상황에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올라가서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네. 이제 조건을 거르는 게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예.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출 규제를 하면서 명분상 안보에 대한 거론을 했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 어쨌거나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한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이제 일본의 불만이 있었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예. 수출 규제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산통이 어떻게 보면 깨진 건데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수출 규제 등 지소미아 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네.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1차적으로 궁금한 건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종료되면 그 정보 교류에 있어서 한일 정보 교류에서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군사 정보 교류에 예. 관한 이제 규칙 이제 규정인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뭐 일본이든 이거 말고 네. 일본하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그게 이제 2016년 11월에 예. 생긴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먼저 정보 네. 공유를 하고 예. 미국이 또 일본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예. 그러면 미국이 이제 필요한 거는 또 한국에 알려주고 또 그러니까 미국을 껴서 예, 3자가 정보 교류를 미국을 하는. 거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게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정보 교류를 해서 3자 간의 군사적 협력을 예. 효과적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 이걸 제안을 한 건데 정보 교류는 당연히 됩니다. 미국을 통해서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안보 파기가 되고 경제 파기로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그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끼어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더 신경 쓰이는 건 미국이고 지금 미국은 지소미아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지소미아 이제 연장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연장을 있는데 하라. 예. 사실은 군사 기술적으로 지소미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소미아를 하고 싶어서 한 거라거나 예. 군사 기술적으로 그게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예. 단지 미국이 하라고 압박을 했고 우리도 미국이 하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맹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예.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한 데는 또 충분한 이유가 있고 예. 그것을 2016년에 우리 정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체결이 된 상태에서 그걸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종료가 가게 되면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되고 우려를 하게 되고 불쾌감을 갖게 되고 예. 불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이제 예. 요소가 생겨서 그걸 우려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기술적으로 봐서 지소미아가 없어지면 우리의 군사적, 안보적 어떤 문제가 당장 발생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한미 관계를 살펴봤을 때 지금 수준의 한미 동맹이 어떻습니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지소미아 이 문제는 아주 역사적으로 한 70년 정도 역사 중에서 한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뭐 이제 아시다시피 카터 대통령 때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해가지고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은 한미 동맹도 안 하겠다. 아니면 주한미군은 철수시켰다. 이렇게 해서 뭐 엄청 싸웠고. 그거보다 더 나빴던 게 닉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조합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말도 안 하고 미군을 절반을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정도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미 동맹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등급이 낮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10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위기적 뭔가 국면입니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정도 상황은 한미 동맹에서 이 정도 사안은 엄청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의 지금 지소미아의 압박뿐만 아니라 방위비 압박도 우리한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둘 다 받기는 어려운 카드인데 특히 방위비 같은 경우는 지금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5배, 6배로 봐야죠. 이거 어떻게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는데 한국은 도대체 한 푼도 안 내고 뭐 하는 거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한테 그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이제 선거 공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군중 속에 있던 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다. 한국은 미국에 돈을 많이 내고 있다.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다. 대학생이. 네, 대학생이. 근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 하버드대에 다니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을 당하면서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했냐면 푼돈이다. 푼돈이다? 네, 너무 작은 돈이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그거밖에 안 내느냐. 다 이제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푼돈 가지고 안 된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됐고 그 이후로 그때 말을 했던 자기의 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부 쪽에 그게 푼돈이라는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이제 맞도록 논리를 바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을 위해 방어에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돈을 다 긁어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50억 달러 가까이, 6조 원 가까이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거는 별로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별로가 아니라 없죠. 거의 없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올해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에요. 맞습니다. 협상 기준점이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6조 원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심리전이라고 보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정성 있는 요구가 아니라 6조 원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심리전이다라고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1조 389억 원에서 얼마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얼마를 내릴 것인가 이것으로서 관심사를 돌려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심리전에 지금 말려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언론이 이제 6조 원을 요구했다. 어떻게 할 거냐?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의 기준점이 지금 거의 6조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차분하게 우리가 이제 협상 기준점을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차분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어제 한 언론에서 주한미군 한계 여단 철수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미 국무부에서도 공식 이걸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네,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말하기 어렵죠. 정말 말하기 어려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들, 외교 안보 문제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엘리트들은 주한미군 철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의 의미가 단순하게 한국을 방어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부상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 의미가 있고
또 중국이 아니더라도 예.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군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도국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서 예.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가 되는 것은 즉 지금 말씀드린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예. 거기 때문에 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사업가 트럼프의 전략에 우리가 좀 말려드는 그런 네, 측면을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다. 네, 일부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냉정함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hree, two, one.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 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South Korea and Japan are fighting all the time. They've got to get along because it puts us in a very bad position.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8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 외에 수사의 실마리였던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소 지친 표정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 청사를 나옵니다. 어제 오전 출석해 1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자산운용사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법인카드를 먼저 달라고 하셨나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서울 자택과 부산시청, 관사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틀 만에 유 전 부시장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 편의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이제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를 넘어 수사의 계기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이 추가 조사를 못하게 감찰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 의뢰를 주장했던 특감반원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보안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 전 부시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을 직권으로 면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주느냐 마느냐, 이 당사자인 BTS는 군대를 가겠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더 뜨거웠던 이 논의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중예술인에게 명확히 적용할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벌써 다른 순수 예술과 비교를 해서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분당을 안녕하세요.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BTS에게 대체 복무를 줘야 한다는 의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국방부가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조금 아쉽고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도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전향적으로 좀 결정해 주기를 좀 바랬는데 아쉽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이 국방부에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다른 순수 예술에 비해서 없다. 다른 순수 예술은 콩쿠르나 이런 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입상을 하면 이렇게 그 병역 특례 자격을 줄 수가 있는데 대중 예술은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대착오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네. 기존에도 대중예술뿐만 아니라 전통 클래식 예술도 구체적인 대회명을 쭉 이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약 48개 정도 되는데요. 윤희상 콩쿠르, 어떤 피아노 콩쿠르, 바이올린 콩쿠르 이런 대회명까지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대중예술도 흔히 다 알다시피 미국의 빌보드 차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영국에도 이런 어떤 차트가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런 그 대중문화, 대중예술에 대해서 인기 순으로 순번을 매기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이것이 대회를 치러서 상을 받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이런 그 온라인 시대에 투표를 통해서 어느 가수가 어느 가수의 어느 곡이 인기가 있고 그 곡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저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 다시 말해서 전통 예술 그 45개 정도의 국내외 대회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듯이 이 대중 예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과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차트가 인정을 받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투명하게 논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저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객관적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 충분히 대중문화에도 적용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 가수들이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렇다면 만약에 음악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음악 쪽 대중 예술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영화 배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의 영화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탔다면 적용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전통 문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45개 대회를 나열해 놨거든요. 그렇듯이 대중문화, 그다음에 영화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들과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친다 그러면 저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문화 예술 쪽에 예술 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가수 내지는 다른 영역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예술 요원으로 편입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걸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이 순수 예술 그리고 대중 예술의 구분이 많이 모호해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가장 반대하는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상업성 측면을 들고 있습니다. 가령 BTS라던가 배우들이 좀 순수 예술은 좀 어떤 전통적인 예술 문화의 향유라는 공적인 기능이 있다면 BTS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알리고 국위 선양의 효과가 크지만 이것이 어떤 전통 문화의 향유는 아닌데 결국 상업적인 측면인데 이것을 왜 특례로 봐줘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상업적 측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느 분야가 더 국위 선양과 국익에 기여를 했느냐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남성이면 모두 군대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이런 그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도
그것이 상업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그 잣대의 기준과 나름대로 판단이 전혀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그것이 국가와 국위 선양에 기여를 했는지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달리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레포트에 의하면 방탄소년단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약 5조 6천억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이 상업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임을 알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코리아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도 이제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가다 보면 코리아 그러면 김치나 불고기보다 K-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K-팝으로 인해서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되고 야 동방이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문화 콘텐츠가 정말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놀라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달리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의 이미지에다가 보다 더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적인 부분이 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BTS라든지 슈퍼엠이라든지 이런 그 대중 문화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충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에도 저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업적이라 표현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국위 선양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중 예술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대를 가짐으로 인해서 청년들과 더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 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건 지금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술요원 제도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BTS라든지 이런 우리 K-팝 가수들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건데요.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순수 예술이 국제 콩쿨 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에 이러한 그 예술요원으로 병력상의 특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악이라든지 전통 예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쪽에 예술요원 제도를 준다고 하면은 굳이 대중예술,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주고 벽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존속하는 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국위 선양과 국익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 K-팝 가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이 제도를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그 일반인 사이클 그리고 뭐 예체능 분야 종사자의 사이클이 다르다.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전문 분야에서도 가장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차라리 군대를 늦게 보내는 건 어떠냐. 병역 특례가 안 된다면 뭐 40세 이후에 보낸다. 뭐 이런 뭐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좀 주장도 뭐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정부가 이제 이런 K-팝 가수들에게 예술요원 제도를 적용하지 못한다 하면서 단 저희가 이제 25세 이상 군대를 가지 않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 해외를 가려면 정부의 승인을 덕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을 검토하겠다 이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젊었을 때 그리고 문화 감수성이 아주 뛰어날 때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대신에 저희가 아마 30세로 돼 있을 겁니다. 군대 입영 마지막 연기하는 나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예술로 국위 선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나이를 30세가 아닌 35세라든지 뭐 40세라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도 예술요원으로 특례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김병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터는 좋은데 절이 수선 불가능하다. 이미 당 해체를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세연 의원의 어제 발언입니다.
쇄신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당내 목소리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3분의 1 이상을 공천에서 의무적으로 또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대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1차적 변수가 되겠죠.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두 분 시사평론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